자,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반진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인도 여행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코로나의 그 발발 직전에 인도에 다녀왔었는데요. 예능에 나오는 대로 뭐 델리에서 바라나시 기차도 타보고 벵갈루루 등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더욱 매주 이어진 이 인도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그런 이 TV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인도 신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번에 인도 출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다녀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 출장을 가기 전에 예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 네. 이런 데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본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현지상을 좀 생생히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총 4개의 도시를 갔습니다. 델리와 뭄바이, 그다음에 벵갈루루, 챈나이 이렇게 가는데요. 저 경제 중심지 위주로 다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인도 예능가 이런 방송에서 보면 주로 인도인들의 생활 모습, 뭐 열차 모습 아니면 뭐 엄청 부자 이런 생활상만 보여주잖아요. 막상 네. 인도의 뭐 주식이나 증권, 기업들 같은 경제 현상은 잘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히 해서 갔고 막상 가니까 정말 완전히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곳도 되게 많았고요. 거의 판교, 광교 같은 곳도 또 델리 근처에 많았고 네. 뭐 여의도 같이 뭄바이의 BKC 같은 금융지구는 정말 여의도 같이 잘 만들어 놓은 곳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인도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도 경제 성장률이 6%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6%대는 인도라는 국가의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과거 중국도 6% 이상 올랐잖아요. 또 네. 인도는 과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브릭스라는 고성장 국가로 같이 묶이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있는 국가인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잠재력에 있는 곳이 사실 지정학적 이슈를 살펴보면 중국 대신이라는 건데 중국을 대신할 만한 매력이 좀 있을까요? 네, 인도가 2020년대 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게 결국에는 미중 갈등 이슈인데요. 네.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이제 서방이랑 미국 등이 찾은 결과 인도를 이제 점 찍은 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중국이 하던 세계의 공장, 즉 제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분들이 중국보다 인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구입니다. 인도는 젊은 인구가 정말 많거든요. 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뭄바이에서 만나신 분이 전 세계 30대의 절반이 인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와, 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평균 연령이 28.4세입니다. 중국이 38.4세고요. 미국이나 유럽, 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젊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전 인구의 68%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을 능가한다. 네. 네, 인구로는 지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인도의 쌀과 밀을 원하는 중동, 이 전쟁 이후에 러시아도 인도의 러브콜을 보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도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동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인도의 쌀과 밀은 원래 중동의 중요한 식량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가 굳이 서방과 손을 안 잡더라도 중동에서 인도에게 되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또 인도는 과거부터 제3세계 국가여서 특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이제 계속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대러 제재에 인도는 동참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인도가 가진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도 인도에게 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도가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인구의 힘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자원의 힘까지 보여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인도가 커진다면 중국처럼 인도가 견제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건 역사적, 정치적 맥락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인도가 커진다고 해서 견제 대상이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영연방 국가로서 서방 유럽 국가들의 친밀도가 중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이렇게 지금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인도가 당장의 견제 대상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인도가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건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지금 총리가 취임한 이후 만든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라, 메이크 인 인도에서 만들어라는 건데 인도가 국가 규모에 비해 제조업
제조업이 많이 빈약합니다. 전체 GDP 중에 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아서요. 이제 제조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제조업이 되게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산업입니다. 네. 고용 규모가 급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벤더가 내려가면서 이제 부가가치 낙수 효과도 훨씬 뛰어난 산업이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서비스업이랑 IT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제 제조업이 빈약한 덕분에 이 서비스업과 IT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나 낙수 효과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빈부격차가 부족한 빈약한 제조업이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디 정부는 취임부터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했고 지금 인도가 각종 규제가 많은데 그런 규제를 철파하고 인프라 확보에 뇌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는 6%대인데 더 성장을 할지, 그리고 인도의 제조업 위상이 어느 정도로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6% 성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높게 보이지만 인도 네. 현지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네. 인도라는 국가의 현재 잠재력을 보면 7%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고요. 제조업 이상은 아직 이제 인도의 행보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모디 정부가 각종 제조업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고 그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은 과도한 규제,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많고 그다음에 네. 문맹률이 높습니다. 네. 문맹률이 높고 인프라 전기나 산업용수 등의 해결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전력이 있고요. 실제로 인도 정착의 이런 문제들 해결해서 정착에 성공한 기업들 공장은 되게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첸나이 공장이랑 기아 아난타푸르 공장,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지금 현대차 글로벌 법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첸나이 공장, 네,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인도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도 무서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특히 공대생이 꿈일 정도로 IT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이 IT 산업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개발자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면 인도 젊은이들은 인도공대라고 불리죠. 거의 공대로 많이 가는데 사실 항공우주 산업, IT 산업, 바이오 제네릭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우주 분야에서는 특히 이미 인도는 세계적인 강국이고요. IT 쪽은 거의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IT 산업의 경우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은 그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데 제가 뭄바이에서 들었던 말이 벵갈루루에 뭄바이만큼 돈이 몰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뭄바이는 인도의 금융 중심지고요. 벵갈루루는 이제 첨단 IT 산업의 중심지거든요. 네. 금융 도시만큼 이 벵갈루루에 돈이 몰릴 정도로 산업이 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도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2.1%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 우주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인도 이제 우주 산업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ISRO라는 국가 산업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ISRO는 자체 발사 능력, 엔진 기술, 그다음에 탐사 프로젝트 운영 같은 다수의 사업을 운영했었고요. 이게 역사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우주 산업 역사는 50년이 넘는 우주 강국이고 아직 우리나라가 갖지 못한 자체 GPS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우주 산업 2020년 기준인데요.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4,47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약 96억 달러, 즉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이제 할이나 NSI 같은 상업 회사로 이제 넘어가는 민간 스페이스 시대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도 사실 인도에 다녀온 이후로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인도 펀드를 시작해서 수익률도 상당히 꽤 좋았었는데요. 네. 인도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많은 분들이 인도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도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인도, 브릭스 펀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 인도에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이렇게 인도 투자 러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인도가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를 좀 들려주시죠. 네,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투자 시장 자체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제 인도 시장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 분들이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런 인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급증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개인 투자자 통해서 약
2조 8천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4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 그 주식 자금이 유입됐고요. 네. 이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다시 이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면서 해외 자본도 다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돈이 발전했고, 다음으로 이제 인도 정부가 투자 환경 조성을 좀 많이 여유롭게 했습니다. 원래는 투자가 많이 힘들었는데 외국인 한도를 100%까지 투자 한도를 늘린다거나, 그다음에 인도의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개를 확실히 늘리고 네. 유니콘 기업 같이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적극 육성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이제 투자처로 돈이 몰리게 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 자체가 워낙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몰린 것도 영향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투자 환경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인도 진출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인도 시장에 나가려는 기업이 있겠습니다. 인도 시장에 나가려는 기업들은 뭐 인도 현지 문화를 아무래도 잘 맞춰야겠죠. 네. 인도에는 파이사 바술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파이사 이제 지불할 때 가성비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인도는 좀 가성비 정책부터 좀 여러 정책들을 해야 되고. 가성비가 맞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나라 현지의 마케팅에 맞춰서 전략이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투자, 인도의 이제 생산 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은 인도 정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북인도와 남인도부터 문화가 다르고 인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사실상 거의 별개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뭐 중앙 정부가 약속했는데 지방 정부가 인센티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거를 잘 고려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이사바술 문화가 어떤 거라고요?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지불하는 돈, 이렇게 파이사에 네. 그다음에 보상, 바술이 확실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음. 인도 분들이 아무래도 가성비 전략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인도 시장 투자할 때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인도 지수가 센섹스 지수가 이제 1991년부터 수익률이 5,300%에 달할 정도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우선 인도 주식을 개인이 바로 직접 사는 거는 힘듭니다. 저희가 네. 아직 해외 주식 직구는 마련되지 않았고요. 인도에 투자하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릴라이언스나 그다음에 인포시스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개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은 ETF, 인도 니프티 50이나 센섹스 지수를 추종하는 각종 ETF들이 자산운용사들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을 구매하시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인도에 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네, 나만의 비법, 뭐 투자 전략. 제가 투자에 잘 문외한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인도에 다녀오셨으니까 인도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눈여겨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인도 투자하실 때 뉴스만 너무 일단 보지 마시고 네. 일단 왜냐하면은 인도에 대해 인도 기업들이 약간 그 공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뉴스 기업에 대해서 뭐 잘 나간다 이런 뉴스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환경까지 꾸준히 살피셔야 투자가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아다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힌덴버그가 공매도 보고서까지 썼을 정도로 되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거에서 단지 인도 현지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쪽 분석 보고서나 같은 것들 좀 골고루 살피셔야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전체적인 뉴스를 살펴야 예, 되지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나온 뉴스에만 치중되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반진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